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행정법 최신 3개년 판례 그 밖에 이제 중요 판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페이지 자, 법률요 원칙 관련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먼저 볼게요. 법의 노조 통보. 자,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 대해서 자, 노동부 장관이 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자, 그 당시 교원노조법 법률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초중등 교원, 재직 중인 교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이라고만 그냥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교원이었던 자도 추가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교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따라서 재직 중인 교원들만 노조 가입이 가능한데 이 정규조에서 해직 교원들 등등등 구직 중인 자 또는 뭐 해직된 자 등등 즉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들도 노조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법에 위반되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오라고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다음으로 그럼 당신들은 이제부터 법 밖에 있는 노조다. 법의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자, 법 밖에 있는 노조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더 이상 교원노조법에 따른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 노조 전임자들 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와서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결국 학교에서 이제 해고당하는 등 다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결국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시정명령,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의 노조 통보도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주장했고요. 자, 또 한편으로 이 법의 노조 통보나 시정명령이나 법의 노조 통보가 왜 나왔느냐. 그 근거가 노조법, 교원노조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말 안 들으면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의 노조 통보 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자, 법 시행령에 분명히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의 노조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법의 노조 통보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이 시행령 요것도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법률도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두 헌법재판소에 가져갔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이냐 법의 노조 통보나 이런 거는 행정처분이니까 법원으로 가셔야지 우리한테 바로 오면 어떡합니까? 보충성 원칙 흠결로 각하예요. 다음에 시행령 규정은 비록 뭐하여야 한다라고 기소로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면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지 않느냐.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법의 노조 통보라는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조항은 직접성 원칙 흠결이다 해서 각하를 시키고 요거 법률 하나만 판단을 해줬어요. 판단을 하고서는 결론은 교원 개인들 또는 이 정교조 단체에 단결권을 제한한 건 맞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합헌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요거 사실상 법의 노조 통보는 이 노조에 대한 해산 결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시정명령 그리고 그 이외인 법의 노조 통보 요 부분을 가지고 결국 행정법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판례가 지금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의 노조 통보 거의 노조를 해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런 처분인데 이렇게 중대한 처분을 하려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의회 유보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본질적 요구도 중요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되고, 자, 어쩔 수 없다 싶으면은 유임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유임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거예요. 법에 아예 근거 없이 대통령이 그냥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법의 노조 통보는 법률 위반 원칙,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 위반 원칙 위반,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자, 무효인 법률이라든지 무효인 시행령이라든지 무효인 조례라든지 등등등. 자, 무효인 규범의 근거에서 나온 처분은 결국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처분은 결국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효니까 결국 취소 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취소 판결이 나왔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볼게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입니다.
자, 밑에 판결 요지를 볼게요. 자, 의회 유보의 원칙이 나와 있죠. 줄거진 부분. 자,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음 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의회 유보의 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그 밑에 또 줄거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규율재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부분,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 수신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률로 직접 정해라. 뭐 사업 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도 법률로 직접 정의하는 거 아니냐. TV 수신료 금액 법률로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국회가 승인을 해주든지 그렇게 국회가 관여해야 된다라는 등등등등. 자, 납세 의무자에게 자, 뭘 해야 되는지 또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지 이런 부분도 꼭 법률에 있어야 된다. 뭐 등등등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법률에 근거도 없이 만들면 안 된다. 대표적인 건 이제 제척기간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제척기간, 권리 행사를 더 이상 못해요.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그런데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 만들어라라고 법률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법률에서 만든 권리를 멋대로 그걸 제한하는 제척기간을 시행령으로 만들면 역시 법률 원칙 위반 그런 판례들이 있었고, 자, 그에 이어서 이 판례도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2번 역시 줄거져 있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유인받은 사항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75조는 딱 그것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범인 법률에 의하여 유인받은 사항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유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자, 이 노조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 헌법상 노동 3권 본질적으로 제한, 침해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시행령 조항이 결국 법률 위반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그쵸? 이 노조 통보 청분,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취소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신뢰보위 원칙에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먼저 이제 밑에 바로 뭐 판결 요지 1번을 볼게요. 반시사항 됐고 판결 요지 1번. 자, 신뢰보위 원칙 나오면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죠. 요건입니다. 줄거져 있는 부분.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즉, 자, 우리가 뭐 신뢰보위 원칙 하면 요건으로는 이제 뭐 선보 처인 후 선행행위,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례는 좀 좁게 봐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둘째,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을 것.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규칙 사유가 없을 것.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셋째, 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신뢰에 따른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넷째, 행정청이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이제 반하는 처분, 반하는 후행 처분, 그리고 신뢰에 기초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신뢰보위의 원칙의 한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기본법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그 다음 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요건 또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신뢰보위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거죠. 또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담당자가 그쪽 쪽에서 결국 그 다음 쪽 끝부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걸 또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다른 행정청 또는 아예 행정청도 아닌 무슨 뭐
건설 무슨 뭐 과장이라든지 뭐 건축 과장이라든지 등등등 자 이런 공무원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경우에도 다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실관계를 보시면 2번입니다. 자,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 그리고 자, 중국 국적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갑과 을이 자,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 자의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소하고 또 시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갑과 을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인지를 하든지 부가 인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모가 우리 국적을 얻으면서 같이 자녀들은 수반 취득을 하든지 이제 국적 취득의 방법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귀화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인지와 수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아빠는 한국인 국적인 게 왔기 때문에 아빠가 인지를 하면은 인지한 때부터 자녀들이 우리 국적을 얻게 되고요. 자,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나도 달라라고 자녀들이 얘기하면 수반 취득을 통해서도 미성년자는 국적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절차를 쭉 안내했어요. 그런데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당신들은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국적 비보유 판정을 했어요. 바로 이 국적 비보유 판정이 이 소송의 소의 대상입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 적법한 존재를 수정하는 중요한 근거 등등등 따라서 그다음 줄거져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가 바로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요건들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다라고 나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고 이제 신뢰했다는 거. 근데 나중에 가서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바로 그 신뢰에 반하는 후행 조치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봐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단순한 착오에 의한 관행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즉 이것도 하나의 공적 견해 표명 이렇게 보려면은 자, 다음 줄 줄거진 거. 행정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자, 이때 공적 견해 표명은 꼭 명시적으로만 되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묵시적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면 됩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한테 세금을 과세 부과하지 않네? 세금을 때리지 않네? 그렇구나.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공적 견해 표명했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를 볼까요? 자, 판결을 읽어볼게요. 자, 갑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 부지에 콘도미니엄 신축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교육감은 아니고 관할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 자, 여기 자꾸 성매매 우려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줄거진 것처럼 예방대책을 제시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보완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자, 요 예방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보완 요청서를 보낸 게 좋다. 당신에게 승인은 해주겠다. 대신 예방대책만 좀 제시해달라라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예방대책을 봐서 결정하는 거지 아직 해준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그 후 교육감으로부터 자, 콘도미니엄에 관하여 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에 관한 법률 9조 27호를 적용하라 라고 지침을 통보받고 교육감이 시켜서 결국 당신의 승인을 못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 교육장은 갑회사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왜 반려하느냐라고 따졌지만 우리 판례는 해준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예방대책을 제시하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언제 승인해준다고 얘기했느냐. 따라서 다음 줄 교육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 설사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본다 치더라도 이거는 한계에 걸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공익, 그죠?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선도 처인 후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한계에 걸려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평등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평등의 원칙. 자, 제목을 보니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자, 국립대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자, 제7 안식일 재림교, 자, 보통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대부분의 기독교는 일요일이 안식일 쉬는 날이지만, 자, 이 제7 안식일교는 토요일이 안식일 쉬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이. 자, 그런데 이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면접일이 일요일은 안 잡혀 있고 토요일은 잡혀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 자, 그래서 이 신자가 이제 그걸 요구했던 거죠. 나는 종교 교리에 따라 해가 지고 나면은 세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낮에는 종교 활동만 해야 되고 세속적인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면접장에 못 갑니다. 내 면접 순서를 맨 끝으로 바꿔주세요. 저녁 시간대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국립대 총장이 뭐라는 거야. 오기 싫으면 말어. 그러고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더니 진짜 못 갔어. 대단해요. 시험 다 보고, 그쵸. 리트 시험 다 보고 마지막 면접을 안 가더니 어쨌든 종교 신념 때문에 면접을 안 갔어요. 결국 불합격 처분이 나왔죠. 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시켰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판시상인데 결국 우리 뒤로 넘어가서 판결 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자, 국립대학교 총장, 즉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 다른 말로 기본권 수범자죠. 기본권 수범자입니다. 자, 이 국립대학교, 그냥 대학교만 물어본다면 대학교나 또는 대학교의 구성원들, 교수의 학생 직원들은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 자,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 우리 마음 아니냐.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서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즉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이에요. 기본권의 주체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고. 자, 어쨌든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국립대학교 총장과 같은 국가기관하고 사인하고 차이점을 판례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사인이 뭔가 차별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크게 잘못했을 때만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봐줍니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과 같은 국가기관이 차별을 했을 때는 조금만 차별을 해도 바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 위법하다라고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진 걸 볼게요. 사적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즉 사인의 경우에는 차별 처우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자, 특히나 이 사인 간에는 평등의 원칙, 평등권 이런 기본권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법상의 일반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력을 미치게 된다,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인 간에 무슨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말도 안 된다 싶을 때 사회 질서에 반하면은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민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하다라고 평가된다는 거. 하지만 국립대학교 총장은 달라요. 자, 국가와 사인 사이에는 기본권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아요. 직접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위반되면은 무효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기본권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즉 조금만 차별해도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줄거진 거 볼게요. 밑에 세 줄.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이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위법한 거고, 자, 그로 인해서 결국 불합격 처분이 나왔으면 그거 역시 위법해서 취소해야 한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2번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한 재림교 신자 갑이 서류 전형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 반으로 면접보사 일정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토요일 일몰 전에 지금 7페이지예요. 자, 면접 일정 결국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특급 부분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줄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갑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여러 논구를 들고 있어요. 자, 면접 일시가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진 갑이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법전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립대 로스쿨보다 국립대 로스쿨이 더 낮은 비용으로 법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런 기회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탈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 또 지필 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해야 되겠지만 한 명만 뭐 시간 빡 바꿔서 넌 나중에 봐. 그러면은 먼저 시험 본 애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시험 문제 뭐 나왔냐? 물론 이제 경쟁자다 싶으면 엉터리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안 나온 거 나왔다고. 어쨌든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하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면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험을 등등등. 그래서 그 다음 줄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뭐 중간 부분 특정 응시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 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안 되겠지만 그 지필 시험이라면 하지만 면접 평가의 경우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시간 바꾸는 게 쉽다는 겁니다. 쉽다. 또 갑이 일몰 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늦은 순번으로 면접 순번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 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몇 시간 뒤로 늦춘 거, 뭐 4시간 또는 뭐 8시간 뭐 이렇게 몇 시간 뒤로 늦춘 것 때문에 뭐 면접 준비를 많이 해서 엄청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갑이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 제3자의 이익은 그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왜 거부했느냐. 자, 결국 그 다음 줄. 자, 이렇게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 총장은 부작이죠. 이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8페이지 자, 신고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에서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등등등 계속 나오는데 자, 이번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이제 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약쥐 배술 시설 설치 신고를 했다가 반려당해서 이 반려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판시 사항입니다. 자, 뭐 1번에서 대도시장 등 관할행정 중에 약쥐 배술 시설 설치 운영 신고에 자,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라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적극 네 그렇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결 요지 1번을 볼게요. 대도시의 장 등 관할행정청은 약쥐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엄청 이게 뭐 아스콘 공장 막 이런 공장 시설이었는데 악취가 배출되는 시설 설치 운영합니다라고 그냥 신고서만 던져주고 나면은 마음대로 이런 공장을 운영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심사한 다음에 네 해도 됩니다라고 해야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수리 실질적으로 요건을 심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3번 뭐 관련된 법령을 쭉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1번에서 판결로지 1번에서 네 번째 줄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등등등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줄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도 자 우리는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덜컥 받아줘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고 대상으로 지정 고시된 그런 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봐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위에 다시 판시사항 가서 2번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았으면 곧
약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즉 그러한 신고를 수리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수리는 허가와는 구별되긴 하지만 허가와 좀 가깝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순수한 신고가 맞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약간 허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았다면은 곧 약취 배출 시설 설치를 운영해도 된다라는 허가까는 아니고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수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례가 봐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판결로지 2번을 볼게요. 줄거진 거. 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가 수리되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즉 함부로 약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인허가 의제 제도를 언급합니다. 자, 인허가 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유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해주는 사람, 또 약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수리하는 사람, 별도의 행정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설치 허가 받으면은 이 신용 신고, 운영 설치 운영의 신고 수리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은 대도시의 장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 권한은 어디 갔어? 인허가 의제로 저 사람이 해주면은 당신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어디 있어? 없어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바로 약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쉽게 허가라고 치자면 하나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까지 받은 걸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결국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제 반려를 했거든요. 거부를 했거든요. 자, 이게 과연 재량을 일탈남용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부분이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줄거진 거 보니까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대도시의 장의 판단을 존중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습행위와 재량행위. 자, 양가로 1번 구별 기준과 사법심사 방식. 사법심사 방식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준다는 거. 자, 줄거진 거 볼게요. 자, 당행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그래서 이제 문헌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할 수 있다, 뭐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문헌 가지고 우리가 딱 기속이냐 재량이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당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래서 이제 목적도 살펴야 되고요.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즉 성질. 그래서 문헌과 목적 성질, 문목성, 문헌 목적 성질 모두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줄거진 거. 자, 전자의 경우, 즉 만약 전자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를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즉 기속행위의 경우라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요. 여기서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뭐 하여야 한다, 반드시 뭐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했어? 그러면은 적법하다. 안 했어? 그러면 위법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 재량의 행위인 경우라면 다음 줄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뭘 취소해야 한다 또는 취소하면 안 된다, 뭐 허가해줘야 된다, 허가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진 않아요. 도출하진 않고 허가해주든 허가를 거부하든 뭐 그것만으로 바로 뭐 위법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가 그것만 판단하죠. 따라서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의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재량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의 행위의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뭐 사비, 평, 목동, 사비, 평, 목동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뭐 이런 표현들, 불확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량으로 판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요거 요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건은 판단 여지로 접근하고, 자, 그 다음에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구별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 됐습니다. 그냥 재량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줄거진 부분, 자, 환경오염 발생 우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래에 발생한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역시 환경 관련된 부분, 환경 정책 관련된 부분. 자,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다음 줄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에 문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재량의 일탈남용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원고가 해야죠. 그래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자, 이건 뭐 스티븐류 유승준 사건인데 여러 쟁점들이 여기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막 유명해지고 나서 난 군대 갈 겁니다. 막 한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인기가 더 올라갔는데,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예인들이 막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 다 막 빠지고 막 편법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가수는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도 자기의 인기를 포기하고라도 군대 가면 연예 활동 못하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엄청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갑자기 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국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병무청장이 얘기했고 법무부 장관이 맞아,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해 라고 이제 막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증 발급, 자, 비자를 발급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 왜 안 해주느냐라고 문제가 됐는데, 이때 제외공관장 입장에서는 이미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그거, 자, 내부 전산망에 입력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무슨 지시나 지침 이런 거는 뭐 고시 훈령 예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정규칙이나 마찬가지 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네가 판단해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지, 옛날 장관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건 너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위법한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도 10번까지 쭉 돼 있는데, 네. 자, 우리 뭐 판시사항은 등등등등 요약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먼저 판결료지를 보도록 할게요. 판결료지. 자, 1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처분의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부 전산망에 야, 저 새끼 못 들어오게 라고 입력한 거는 그거는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을 볼게요. 자, 병무청장이 병무부 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튀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외 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 활동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였지만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음 줄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입국 금지 결정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거에 지나지 않죠. 따라서 역시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3번. 자, 첫째 줄 볼게요. 자,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 또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보려면은 그 위에 있는 법을 위반해야 하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따른 처분이 법대로 한 처분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 또는 명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 행정규칙이나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점. 따라서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자, 재외공관장이 그에 반하는 사증 발급을 해주더라도 사증을 발급해주더라도 그것이 곧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처분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 여부가 아니라 헌법, 법률, 그 밖의 법규명령 또 한편으로는 법의 일반 원칙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법의 일반 원칙은 이제는 다 이게 곧 법령이에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 행정기본법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바로 헌법과 법률 안에 이제 법의 일반 원칙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첫째 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24조 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자, 그리고 전자문서로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선택형에서는 이런 것도 쪼잔하게 계속 물어보고 있죠. 자,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사안이 경미하다. 그러면은 말이라든지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문서로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돼. 자, 이 규정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대방을.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자, 이 처분 방식에 관한 24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진 거. 이를 위반한 처분은 24조 위반 처분 방식 문서로 해야 한다는 걸 위반한 처분. 문서로 해야 되는데 말로 했다라든지 이런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자, 5번입니다. 5번. 자, 요 사증 발급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되느냐? 즉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 등등등등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사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거든요. 자, 거부 처분에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불리한 처분에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거부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5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5번에서 7번째 줄 중간부터. 자,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거부 처분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도 아니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그리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측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행정절차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서 작성 교부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24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전 통지 안 했냐, 의견 청취 절차 왜 안 거쳤느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은 하지만 처분서를 작성하고 교부해라. 요거는 따라야 돼요. 요거는 따라야 됩니다. 자, 처분서 서면 문서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교부를 하는 거 요건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5번의 첫째 줄도 볼게요. 자,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는 자,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출입국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 네 번째 줄처럼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그때도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절차법 안 고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판례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인사에 관한 거라고 해서 다 법이 적용 안 된,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앞에 써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성질상 곤란하거나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일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판례가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게제만큼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자, 요 사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의견 청취 절차, 사전 통지 안 한 거는 괜찮은 부분이지만은 나머지 문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처분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런 것 등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 자, 등등등등 쭉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결국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쭉 보면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고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유업 사유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너에게 재량이 있는데 옛날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너에게 재량이 없다고 판단했느냐? 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8번 네, 비례 원칙 됐고요. 자, 9번입니다. 네네네 이런 것도 재량의 일탈하면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사실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수급 등등등 아까 봤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갑이 제외공관장에게 자, 사증 발급을 신청하자 제외공관장이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행정절차법이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여기도 적용이 되고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서 문서로 처분서를 만들어서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말로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말로 때웠습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갑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제외공관장이 한 거부 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서 바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문서로 처분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판례는 당연무효다라고까지 보고 있죠. 그런데도 외국인이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제외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했다. 이 부분. 자, 이것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됐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봐주고 있네요. 자, 여러 장점들이 나오는 판례니까 그냥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4페이지입니다. 자, 법 적용의 기준이에요. 자, 행정기본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행정기본법에도. 자, 처분 시 법령을 따라라 라고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제재 처분을 할 때는 마치 우리 형법에서도 행위시 법률보다 재판시의 법률, 국법보다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도 제재 처분을 할 때에는 좀 더 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만약 제재 처분이 가볍게 바뀌었다면
가볍게 바뀐 재판시법,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자, 허가 신청 후의 법령 변경을 볼게요. 자, 판결로지. 자, 인허가를 신청한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그리고 개정됐다라는 경우, 그러면 세 번째 줄. 행정처분은 그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그 당시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딱 처분을 해주려는 당시에 법령이 바뀌어서 세 번째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면 세 번째 요건을 지금 못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거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즉 첫째 줄 끝부분.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미 인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경과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이 경과 규정 때문에 자, 지금 법은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미 신청했을 때 그 당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만 갖춘 상태였다면 그거는 허가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칙을 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이 규정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개정된 법에 따라 거부 처분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또 하나 예외가 있죠. 뭐냐? 바로 네 번째 줄. 관할행정청이 인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관계 법령,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때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의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허가 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있어요.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전 허가 기준의 존속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즉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결국 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신뢰의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부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허가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후 허가 처분을 할까 말까 처분을 하려는 순간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바뀐다면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판례.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부칙을 만들어서 경과 규정 부칙을 만들어서 자, 이미 신청이 들어온 거는 바뀐 법을 적용하지 말고 옛날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라라고 돼 있으면은 허가를 해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일부러 행정청이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막 그 시행령이 바뀐다 또는 뭐 법률이 바뀐다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뭐 등등등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법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트집 잡아서 허가를 안 해준다, 거부한다 그런 경우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제재 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을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처분은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위에서도 얘기한 거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처분을 하려면 이때는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그렇죠? 바로 이 처분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행위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곧 행위시법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법이 바뀌었을 때 더 불리하게 바뀌었을 경우에요. 더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행위시법을 따르겠다. 반대로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유리하게 바뀐 재판시법을 따르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재 사유 승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자, 제재 사유 승계. 즉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하느냐? 그래도 되느냐? 자, 이게 뭐 법에 규정이 있다면 뭐 당연히 가능한 건데 법에 규정이 없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판례죠.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서구 판매업 등록은 주유소 서구 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자, 이런 석유 판매업자가 받게 되는 제재 처분은 대물적 처분이다. 어쨌든 대물적 허가니까 결국 모든 게 다 넘어가고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위 승계에는 종전 석유 판매업자가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 정지와 같은 제재 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 사업 정지와 같은 제재 처분을 취할 수 있다입니다. 자, 양도인이 가짜 휘발유를 팔았고 양수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도 양수인에게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이번에는 제재 사유가 아니라 아예 제재 사유의 원인 사실까지도 승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재 사유 원인 사실 승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자, 그러면은 개인 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 운송면허까지도 차례로 취소가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 상태에서 을에게 개인 택시 면허를 넘겼다. 그럼 을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개인 택시 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제재 사유 승계가 된다는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도인에게 운전면허 취소가 되기도 전이었어. 이것만 적발됐을 뿐이었어. 즉 제재의 원인되는 사실, 제재 사유의 제재 사유. 요게 제재고, 요게 이제 제재 처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제재 처분이고, 이게 제재 처분의 사유입니다. 요게 있으니까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까 너는 개인 택시 몰지 마라고, 이게 제재 처분의 사유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제재 처분이 운송면허 취소예요. 얘는 이 제재 처분 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일 뿐이야. 원인 사실일 뿐이야. 자, 요 경우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 택시 면허가 넘어갔는데 개인 택시 면허 양수인에게 그 운송면허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우리 판례는 봐주고 있습니다. 이거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도 이거 쭉 다 승계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줄부터 볼게요.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에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자,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는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운송 사업 면허 취소가 돼요. 그래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라는 건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양도인 갑이라고 하면은, 자, 갑이 운전면허를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넘겨받은 을이 개인 택시 면허를 넘겨받았는데 을의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재 처분 사유는 승계되는 거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양도 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즉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음주운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취소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기하여, 즉 그 후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도 너무 심하다 싶으면 차량의 일탈남용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분할됐다. 그럼 이제 이 분할해서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결론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미 예전에 분할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판결료지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자, 대법원은 예전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자,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건 따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자, 법률이 있으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자,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법리는 여기는 시정명령이 문제가 됐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법리,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명령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였습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이렇게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도 할 수 있어요. 왜?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좀 판례는 안 된다는데요. 그럼 판례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특허법은 현행 하도급법은요.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서는 신설회사의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관련해서도 자, 원래 있던 회사가 잘못을 했으면 그 제재 사유를 그대로 승계시켜서 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법률이 만들어졌고 하도급법에 그걸 준용하고 있으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정거래법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게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그 두 가지 중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것만 준용하고 있어요.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판례 입장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얘가 잘못했어도 얘한테 제재 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처음에 양도인 양수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할전 회사와 이제 분할 후 신설 회사죠. 분할전 회사 얘가 잘못한 걸 가지고 자 분할 후 신설 회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분할전 회사가 잘못한 걸 가지고 분할 후 신설 회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법의 규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공정거래법 위반한 경우에는 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어도 너한테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이 생겨서 가능해요. 근데 하도급법에서는 이 규정 중에서 얘가 잘못했을 때 얘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 중에서 과징금만 준용하고 있어. 시정조치는 준용하지 않아. 그 결과 얘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얘한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얘한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판례 결론은 없다. 자, 그래서 밑에 이유 부분을 볼게요. 자,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회사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게 이제 분할 전 회사가 현대중공업 자 이거의 하도급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신설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재발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지급하라라고 시정조치를 명한 것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잘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가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이유,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설회사에게는 그렇게 시정조치할 수 없다. 봐주시고요. 네,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17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